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얼핏 보면 정말 똑같아 보이지만요. 그래도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길에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이 얼핏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한 명 한 명 다 다르듯이 말이죠. 오늘 하루도 비슷해 보이지만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일 뿐입니다. 소중한 하루,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면서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있었던 단통법, 그 보완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통법 4주차에 접어든 지난 22일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3종의 출고가가 인하된 건데요. 삼성전자도 이제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 출고가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통사도 요지부동이던 보조금을 올렸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이제 단통법으로 얼어붙은 이동통신 시장을 되살릴지 주목해봐도 좋겠습니다. 먼저 LG전자는 이통 3사가 판매 중인 최신 스마트폰 3종의 출고가를 23일자로 최대 14%가량 인하한다고 밝혔는데요. 모두 지난 7월 이후 출시된 최신 LTE 스마트폰입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이제 LG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G3 비트를요, 기존 출고가인 499만 9,400원보다 7만 400원 저렴한 429만 9천원에 판매합니다. 이통 3사가 G3 비트에 대해 공시한 최고 요금제 기준 보조금인 20만 원에서 25만 5천 원 정도를 받으면 소비자의 실부담액은 약 17만 4천 원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LG전자는요, 이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판매량이 급감했다면서 단말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출고가 인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LG전자와 이통사들은요, 이 특정 이통사 전용 모델로 출시한 스마트폰의 출고가 역시 낮췄는데요. SK텔레콤 전용 모델인 G3A는 기존 70만 4천 원보다 5만 5천 원 저렴한 64만 9천 원에 판매됩니다. LGU 플러스의 전용 단말기인 GX2도요, 69만 3천 원에서 59만 9,500원으로 10만 원 가까이 인하됐습니다. GX2는 LG전자의 대화면 스마트폰 패블릿인 G 프로2의 보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통사들은요,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출고가 89만 9,800원에 G3를 이제 84만 원대로 낮춰달라고 LG전자에 요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통사들은 삼성전자와도 주요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를 놓고 막판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9월 출시된 보급형 스마트폰인 74만 8천 원의 갤럭시 알파와 지난해 7월 나온 69만 9,600원의 갤럭시 S4 LTE-A, 그리고 지난해 10월 출시된 59만 9,500원의 갤럭시 노트 3 네오가 가격 인하 대상입니다. 이 제조사들이 출고가 인하 카드를 꺼내든 데는요, 이 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첫 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하루 판매량은 9월보다 60% 이상 떨어졌는데요. 이 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더한 보조금이 단통법 시행 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31일이면 애플이 만든 첫 대화면 스마트폰인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가 국내에 출시되는데요. 기기를 한 대라도 더 팔아야지 수익이 나는 제조사로서는 가격을 내려서라도 시장을 지켜야 할 필요가 커졌던 거죠. 보급형과 출시된 지 오래된 구형 스마트폰 위주로 출고가가 내려간 배경입니다.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간 최고급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사실 명품 가격을 내리는 셈이 돼서 가격 인하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네요. 또한 정부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통법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은요, 이 통사와 제조사 임원에게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제조사는 출고가 인하를, 이 통사는 보조금 상향을 검토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단말기 제조사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이제 이 통사들도 분주해졌습니다. 2주 동안 동결 상태였던 보조금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KT는 24일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와 LG전자 G3 등 주요 인기 모델 4종에 대한 보조금을 30만 원으로 공시했습니다.
KT는 또 지난 4월 출시된 삼성 갤럭시 S4, S5, 5월 출시된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G3, 지난해 10월 나온 아이폰 4S 16기가에도 상한선인 3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공시했는데요. 다만 가입하는 요금제가 저렴할수록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줄어들기는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혜택을 늘린 신규 요금제도 나온다고 합니다. KT는 이날 약정 해시지 소비자가 내야 했던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12월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순액요금제는 약정 할인을 통해 기본료를 할인해주던 기존 요금제와는 달리 이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요금 약정 기간이 남은 가입자들도 순액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KT는 매년 1,500억 원의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는데 이 순액요금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하네요. 또한 LG U+도 신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보조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갤럭시 노트4를 비롯해 주요 인기 스마트폰의 보조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올린 것인데요. 또한 이통 3사는 31일 예정된 아이폰 6 출시 모드에도 돌입했다고 합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 예약 판매에는 동시에 5만 명에서 10만 명이 사이트에 몰려들어 1, 2분 만에 1차 예약분이 마감됐다고 합니다. LG 플러스는 올해부터 애플이 단말기에 음성 LTE를 지원하면서요, 처음으로 아이폰을 판매하게 됐습니다. 정부와 이통사 유통점들은 아이폰 6가 단통법 이후 침체된 이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통 3사가 모두 아이폰 6를 취급해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가 국내 제조사들이 장려금을 올리거나 출고가를 인하하도록 자극할 수 있어서기 때문이죠. 시행하자마자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지 않아 논란이 됐던 이 단통법, 제조사와 통신사 모두 소비자 부담을 낮추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데요. 이에 아이폰 6 출시까지 맞으며 경쟁이 치열해져서요, 소비자들은 고가 스마트폰 걱정은 한시름 덜어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소비자 위주의 정책, 보완된 정책이 잘 지속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세이의 법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19세기 초반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세이는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제가 불균형 상태에 처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공급 수준에 맞추어서 자율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경제는 항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세이는 그에 져서 정치경제론에서 상품의 대금은 다른 상품으로 지급된다고 간주했습니다. 즉 그의 말에 따르면 상품의 수요를 유발시키는 것은 상품의 생산이라는 것이죠. 이에 경제학자 케인즈는 세이의 이러한 주장을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요약했습니다. 이런 세이의 주장을 후세의 경제학자들은 세이의 법칙이라고 불렀죠. 공급이 어느 수준 간이든 간에 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주장은 경제가 항상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가 모두 시장에서 판매된다면 경제는 항상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수준에 맞추어서 생산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세이의 법칙은요, 노동의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한 기간의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는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실업자는 늘 자발적으로 실업을 선택한 노동자로 해석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주장은 이 시장 경제는 어떤 외부적 충격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은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전학파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이 세이의 법칙은요,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케인즈는 총 수요가 총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장기적으로 존재해서요, 이 경기 침체와 공황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죠.
또한 경기 변동 이론과 측정 방법을 체계화한 미첼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경기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비자발적 실업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요, 이 생산이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한 것이고 생산의 목적이 개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화폐와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다수의 상품이 교환되는 이 근대적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에서는 세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경제 발전에서 초기 단계에서요, 이 생산은 자급자족을 위한 것이거나 수공업자들이 가끔 고객의 주문에 의해 수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생산자는 생산한 상품에 판로가 없어서 곤란을 겪지는 않았는데요. 즉, 공급된 상품이 수요의 부족에 직면하는 경우는 없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요, 상품 생산은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업이 생산한 상품이 시장에서 판로가 막히면 그 기업은 생산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은 개인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 경제 체제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판매를 위한 공장 생산 체제 하에서 전체적으로 공급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부족하면요, 이 세이의 법칙은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상품이 생산의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활발해지면서 이 물물 교환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상품 교환의 욕구가 서로 일치하는 거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화폐와 신용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귀결이었습니다. 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화폐의 도입이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부정하기도 했는데요. 근대 경제에서 상품의 판매자는 상품 판매 결과에 의하여 화폐를 취득합니다. 이 취득한 화폐는 다시 다른 상품의 구매에 지출되지만요, 판매자가 화폐를 꼭 소비 지출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소득 가운데 소비하지 않은 부분, 즉 저축이 투자에 전용되지 않고 퇴장되는 경우에는 공급에 맞는 수요가 창출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총 수요가 부족하면 모든 생산된 상품이 소비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생산은 위축돼서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세이의 법칙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요, 이론 가치의 상품의 생산과 공급이 이론의 소득을 창출하고 그 이론의 소득이 다시 이론 가치의 수요를 창출하느냐 하는 이런 평범한 진실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은 생산해서 판매하고 판매 대금으로 노동자와 자본가에게 요소 소득을 지불하고 소득은 소비재와 생산재의 구입에 지출되는 상품과 화폐의 순환이 지속되어야만 세이의 법칙은 유효합니다. 세이의 법칙은 이러한 순환 과정을 옳게 기술하였을 뿐이지 이런 순환 과정이 완전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케인즈 경제학이 다소 주춤거리던 1970년대 중반 이후 이 세이의 법칙은 다시 경제학에서 그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생각을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굳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 수백만의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고 이 경제위기가 사람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세이의 법칙이 과연 유효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인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각국의 지폐 디자인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공식 통화 유로는요, 최초의 초국가 통화입니다. 이유는 통합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개별 국가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화폐를 만들어야 했죠. 이 때문에 5유로부터 200유로짜리 지폐 6종에서 이 특정 국가 출신일 수밖에 없는 인물의 초상은 배제됐습니다. 대신 건축으로 유구한 역사를 보여주자는 취지로요, 각각 로마네스크와 고딕, 르네상스 등 여러 건축 양식의 다리와 문을 그려 넣었죠.
숫자와 기호, 중앙은행의 이름, 인장이나 서명 등은 지불 교환 수단으로서 지폐가 지녀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이것이 가치를 구별하고 신뢰를 주죠. 이외에도 지폐에는 인물의 초상과 사물의 이미지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가 실려 있는데요. 흔히 지폐라면 훼손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신소재와 신기술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이외에도 지폐는 디자인을 통해 돈의 가치 이상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새로운 지폐 도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면 개정된 5종의 지폐 앞면에는요, 이렇게 전통적인 지폐 도안과 별다르지 않은 등대나 바이킹선, 생선 등이 그려졌는데요. 이 뒷면이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컴퓨터 그래픽을 연상시키는 사각 픽셀로 채워진 거죠. 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추상적 이미지는 최고의 돈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독창적이면서 현대적이고 주제를 잘 표현한 디자인이라는 평가 인 거죠. 이 디자인은 공보를 통해 채택됐는데요. 중앙은행이 제시한 주제는 바다였다고 합니다.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해완선을 가진 노르웨이에서 바다는 모든 것이죠. 바이킹의 역사가 만들어졌고 수산 대국을 일구었고 그리고 북해 유전 덕에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공모전으로 두 팀이 꼽혔고 각각의 시안이 앞뒷면 디자인으로 결정됐습니다. 픽셀 디자인을 한 팀은 지폐를 쭉 늘어놓았을 때 연결되는 픽셀로 긴 해안선을 나타내고 싶었다면서요. 추상적인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만의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 새 지폐는 2017년 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 지폐를 통해 노르웨이는 스스로 규정한 바다라는 정체성을 세상에 알렸고 디자인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더 굳혔다고 하네요. 이렇듯 발행국의 정체성은요, 지폐 디자인의 한 요소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화폐 디자인은 국가 정체성을 살려서 국민적인 자부심을 일깨우죠. 이를 위해 각국 중앙은행은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과 유적, 자연과 동식물을 지폐에 담습니다. 이 중에 인물 초상은 가장 흔한 소재인데요. 업적을 남기거나 존경받는 이의 초상입니다. 1920년대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이 지폐의 신뢰성이 중요해졌고요. 은행은 이를 위해 위인을 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 폴란드 지폐에는 민족 영웅 타데우시 코시치우슈코가, 네덜란드 지폐에는 중앙은행 총재가, 스페인 지폐에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초상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국가가 다양한 인물을 선정해서 지폐에 싣는데요. 이 독립영웅, 정치가, 사상가가 많지만 그리고 예술가나 과학자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호주의 100달러에는 성악가 넬리 멜바, 스위스 10프랑에는 건축가 르코르비지에, 그리고 덴마크의 500크로네에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닐스 보어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인물이 모든 지폐에 다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독재나 왕정 국가만이 아니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터키의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중국의 마오쩌둥, 그리고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처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 바로 그렇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기도 한데요. 이 터키 지폐에 그려진 아타투르크의 얼굴은 가치가 커질수록 이 정면을 향하며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터키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타투르크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농담이 있다고도 하네요. 이 지폐는요, 정치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네팔은 2008년 발행한 지폐부터 이 갸넨드라 국왕의 초상을 에베레스트 이미지로 교체했습니다. 왕정이 폐지되고 네팔 연방민주공화국이 수립됐기 때문이죠. 이란의 1000리알 지폐에는 남의 나라 유적이 담겨 있다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바위의 돔인데요. 예언자 모하메트가 대천사 가브리엘과 함께 승천했다는 바위를 에워싼 신전입니다. 이슬람 성지이면서도 이는 유대교에서도 신성시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러다 보니 간혹 논란도 생기는데요. 이 정체성과 고유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발입니다. 지난해 캐나다에서는 20, 50, 100 캐나다 달러에 그려진 이 단풍잎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식물학자들이 캐나다종 대신 노르웨이 단풍잎이 그려졌다고 지적한 거죠. 이에 캐나다 중앙은행은 특정 품종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을 결합해 양식화한 디자인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지폐를 많이 씁니다. 믿을 만한 가치만 보장되면 어떤 모양으로 찍어대도 사실 문제될 건 없죠. 하지만 제2의 국기라고 불리는 이 지폐의 디자인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와 남이 함께 사용하면서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지폐는 단순한 지불수단이 아니라 그것을 발행하는 국가의 영혼이 담긴 작품이라는 겁니다.
한국전쟁과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 우리나라 은행권도 수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초상을 실은 지폐가 4.19 혁명과 함께 폐기되는가 하면 이 통화 단위도 원에서 환, 다시 원과 전을 거쳐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통용되는 지폐처럼 퇴계이황, 율곡이, 세종대왕이 그려진 이 1,000원, 5,000원, 만원권 지폐가 모두 등장한 건 75년도라고 합니다. 이쯤에는 표준 영정을 채택하고 화폐 도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이후 거의 그대로 이어져 온 우리나라 지폐는 2009년 5만원권이 등장하면서 변화를 맞았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여성인 심사임당이 최고액권의 주인공이 된 거죠. 이에 1,000원, 5,000원, 만원권도 달라졌는데요. 이 색상이 밝아지고 크기가 축소된 것입니다. 여기에 위변조 방지를 위한 첨단 장치도 적용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화폐 디자인은 큰 변화 없는 보수성을 지녔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지폐에 대해서는 등장인물이 조선시대에 너무 집중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5,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나라인데 조선의 인물에 한정돼서 역사를 일부만 보여주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모쪼록 이 노르웨이 신권이 새로 채택되면서 다시금 각국의 지폐를 살펴봤는데요. 가끔 해외여행을 가보면요. 우리나라와는 다른 그 나라의 통화를 보면서 신기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한 나라의 지폐,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미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K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통신사 중에 기존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기업이죠. KT입니다. 우선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시장이 유례 없이 침체됐지만요. 오히려 마케팅 비용이 크게 줄면서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4개 증권사의 3분기 실적 전망 평균치에 따르면요. KT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5조 9,293억 원입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25%, 10.49% 늘어난 3,147억 원, 1,505억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0.58%,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것입니다. 또한 KT는 무선 정상화 속 사업 다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14년도 3분기 무선 ARPU는 전 9분기 대비 2.4% 증가해서 경쟁사 중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요. 4개 분기 연속 2%대 증가라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편 KT는 지난 10월 초 영동지사별관을 호텔로 개발해서 신라호텔의 위탁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라스테이 역삼입니다. 또한 제2롯데호텔 근처의 송파지사 건물을 가족호텔로 개발하기 위해 이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이런 점에서 KT는 보유 중인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리스크가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사보다 앞서가고 있는 기가인터넷도 KT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기가인터넷의 등장을 계기로 종량제나 부분 종량제 또는 패스트트랙 등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초고속 인터넷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등장할 전망인데요. 이 점에서 현재 KT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무선의 경우 3G에서 LTE로 전환하면서 이 ARPU가 증가한 것처럼 유선 인터넷에도 메가에서 기가로 진화하면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잠시 주춤했던 부동산 사업의 본격화와 경쟁사보다 앞선 기가인터넷 사업 추진은 신임 CEO 취임 이후 KT 조직이 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KT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입니다. 오늘은 가을 느낌의 시 한 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월을 앞둔 지금요,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면서 하루가 다르게 이 나뭇가지가 앙상해지고 있습니다. 가을 낙엽 하면 또 은행잎이죠.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다가 가을만 되면 노랗게 물드는 이 은행나무. 옛날에는 떨어져 있는 예쁜 은행잎 주워다가 책갈피 속에 껴서 말리는 것도 유행이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감성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죠. 오늘 소개해드릴 시, 이 은행나무를 보고 쓴 시입니다. 곽재고 시인의 은행나무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노란 우산길 아래에 서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짓 내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누군가 깊게 사랑해온 사람들을 위해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설을 쓰기도 한다. 신비로워라 잎사귀마다 적힌 누군가의 옛 추억들 읽어가고 있노라면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에 물이 들게 한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고개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종의 얼굴 같은 너의 노란 우산길 아래 서 있으면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이 시를 쓴 곽재고 시인은요, 이 따뜻한 시선으로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시로 유명합니다. 사실 이 낙엽을 보고 있다 보면요, 한 해가 저무는 것 같아 가슴이 쓸쓸하기도 하고 빈 나뭇가지가 안타까워서 우울해질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시인은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보도에 떨어진 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설을 쓴다고 표현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노랗게 물든 예쁜 거리에는 아무도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가을 낙엽을 보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데요. 하긴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싹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한 그루 보신다면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시 기억하셔서 다시금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열심히 쉬다 보면요, 가끔씩 당 떨어지거나 기운 떨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 간식으로 달콤한 초콜릿 하나 드시면서 나른한 일상 활력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